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세 번째 제가 학교에서 선배님들이랑 하는 스터디에서 쓰는 PPT라고 이야기했죠. 그 세 번째 시간에 제가 썼던 그 PPT 가지고 오늘 이야기해보고자 오늘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3월 28일에 했던 내용이고요. 네, 사실 저도 학생이다 보니까 예, 저한테 저 이번에 3학년 1학기인데 예, 과제들이 막 이것저것 막 저한테 주어진 게 많거든요. 오늘 과제가 너무 하기 싫은 나머지 한번 촬영해보면 네, 괜찮겠다. 시간 잘 가겠구나 해서 이걸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여전히 우리가 신경망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고요. 지난번까지 우리가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오차 제곱 평균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오늘은 그게 아니라 교차 엔트로피 기반 델타 규칙을 한번 정의를 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딥러닝을 할 때 고려해야 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교차 엔트로피 기반 델타 규칙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분류라는 걸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 축구 구단이 이길 것이냐 질 것이냐를 이야기할 때 어, 이걸 분류할 때 그 활성함수로서 그 시그모이드 펑션을 이용을 하지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이렇게 생겼으면 이렇게 해서 얘가 2분의 1 그리고 이 수렴하는 값이 1 이렇게 생긴 함수죠. 근데 우리가 두 개가 아니라 세 개, 네 개 뭐 이런 게 있을 때는 소프트맥스 함수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식이 나중에 나올 겁니다. 네, 이항 분류는 출력 노드가 한 개인 신경망을 써도 되고 P나 1, 둘 중에 한 개를 알면 나머지 한 개를 알 수 있으니까 그렇죠? P만 출력하도록 출력 노드가 한 개인 걸 사용할 수도 있고 두 개인 걸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 간단하니까 이야기하지 말고 소프트맥스 함수를 사용하는 분류에 대해서만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익상 은익승은 한 개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여러 개일 때도 똑같이 논할 수 있습니다. 은익 노드에는 n개의 노드가 있고 은익층에는 m개의 노드가 있고 출력층에는 c개의 노드가 있다고 우리가 나타내겠습니다. 목표 출력은 우리가 원활히 인코딩된 벡터로 표현을 할 거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출력 노드 개수가 c개니까 첫 번째 클래스다 하면 우리가 나타내기를 1, 0 해서 첫 번째 클래스니까 이게 이 벡터가 c개의 원소로 나타내지는 벡터입니다. 첫 번째 클래스에 속하는 그거면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요. 뒤에 설명 볼까요? 네. 원합 벡터는 단 한 개의 원소만 1이고 나머지 원소는 0인 벡터이다. 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네, 지금 아까 예시 든 것도 얘만 1이고 나머지는 0이죠. 얘가 지금 클래스가 C번째 클래스다. 이건 어떻게 나타내느냐? 0, 0, 계속 중간에 모조리 다 0이고 0, 그리고 C번째 맨 마지막 원소가 1.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이게 C번째 클래스에 속하는 그런 로다. 이렇게 그런 튜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타겟 벡터는 주어진 관측 값이 속하는 그룹의 첨자에 해당하는 원소만 1이고 그쵸? 네, 얘를 개를 1이고 고양이를 2라고 나타내면 우리가 개 사진에다가 우리가 레이블링을 어떻게 하느냐? 1, 0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고양이만 예를 들어서 고양이 사진에는 두 번째니까 두 번째 원소만 1이고 두 번째 원소만 1이고 첫 번째 원소인 0, 나머지 원소는 전부 0이 되도록 이렇게 레이블링을 해주면 됩니다. 예시도 있는데 한번 볼까요? 네, 얘는 C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벡터고 이 주어진 관측 값이 그룹 위에 속하면 얘는 레이블링을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 원소만 1이고 나머지는 0이 되도록 그렇게 레이블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 그룹 개수가 C개인 거에 대해서 소프트맥스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 K가 지금 아까 전에 지금 두 번째에 속하면 이게 1, 2, 3, C잖아요. 이게 K라고 나타내면 네, 얘 K번째 클래스에 속할 확률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고요. 단, 우리가 이때까지 썼던 노테이션은 그대로입니다. Z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활성전이라고 이야기했었죠. 활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입력에다가 네, 웨이트를 전부 프로덕트 해서 전부 서밍업 해준 값이고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이 출력값은 출력값이죠. 출력값은 네, 뭐 활성 전이에다가 액티베이션 펑션에 씌운 값이고, 네, 뭐 다 똑같습니다. 네, 뭐 WIJ도 i번째하고 j번째 노드 사이에 뭐 첫 번째 층이라는 거죠. 이 가중치 뭐 이런 식으로 뭐 우리가 썼던 노테이션을 전부 똑같이 사용해서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프트맥스 함수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각 출력값은 0과 1 사이의 값이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익스포넨셜 함수가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뭐 이게 양수, 분모가 양수, 그리고 분자가 양수, 그리고 분모도 이거 이렇게 생긴 것들 전부 합한 거니까 유한계 더하는 거니까 양수해서 OK도 양수죠. 그래서 각 출력값은 0과 1 사이의 값이다. 이게 성립하고요. 분모는 출력값 C개의 합이 일기되도록 만든다. 이게 무슨 의미냐? 시그마 K는 1부터 C까지 OK 하면 네, 여기도 똑같이 시그마 뭐 K는 1부터 C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약분이 돼서 1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각 출력값은 0과 1 사이의 값이고 분모는 출력값 C개의 합이 1이 되도록 만든다. 뭐 확률로 해석이 되는 거죠. 확률이 성질과 같은 거죠. 그래서 밑에 제가 적어놨는데 소프트맥스 함수를 사용할 때 그래서 n번째 관측값의 신경망 출력을 네, OKN이라고 하면 얘는 이 관측값에 대해서 이게 K번째 그룹에 속할 K번째 클래스에 속할 이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아까 전에 개가 1이고 고양이가 2면 네, 개가 1이고 고양이가 2면 어떤 신경망에다가 어떤 사진을 딱 넣고 네, 이렇게 생긴 뉴럴 네트워크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출력을 했는데 얘가 0.7 그리고 0.3 이런 값을 출력했다고 합시다. 이게 뭐냐? 이 사진이 개일 확률이 0.7, 이 사진이 고양이일 확률이 0.3 이런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뭐 그리고 n번째 관측값에 대한 네, 교차 엔트로피 총 순간 오차는 네, YKN에다가 로그 OKN을 뭐 프로덕트해서 전부 서밍업 해준 값인데 네, 뭐 이 식에 대해서도 뭐 조금만 더 설명해 보자면 우리가 뭐 특별히 이진 분류라고 하죠. 네, YK가 뭐 0일 때하고 YK가 뭐 1일 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YK가 예를 들어서 0인데 어, YK가 0인데 즉 OK는 지금 0부터 1 사이의 값이잖아요. 그렇죠? OK가 네, 0부터 1 사이에 있는 값입니다. 네. 얘가 자꾸 가리는군요. 0부터 1 사이에 있는 값입니다. 그래서 OK가 예를 들어서 뭐 0.1, 0.01 이렇게 됐다 칩시다. 뭐 얘네 둘이는 상당히 가깝죠. 예, 가까울수록 네, 뭐 마이너스까지 붙어 있으니까 가까울수록 이 값이 작아지고요. 만약에 0.99다 OK가 뭐 OK 스타라고 할까요? OK 프라임이라고 할까요? OK 프라임이 0.99면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차이가 너무 크니까 총 순간 오차가 커지게끔 그렇게 정의한 함수입니다. 얘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뭐 OK가 뭐 0.99면 뭐 실제로 값을 넣고 한번 계산해봐요. 네. 0.OK가 0.99면 네, 이 차이가 작으니까 네, 이 값도 작아지는 그런 특성을 보이는 함수고 0.01일 때는 네, 뭐이 차이가 많이 나죠? 차이가 크죠. 신경망의 출력이랑 실제 값이랑 값 차이가 크니까 이 값도 커지는 네, 그 값을 전부 누적한 거죠. 네, 그런 함수입니다. 네. 자,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그 교차 엔트로피 식에다가 우리가 이제 백프로파게이션 알고리즘을 적용을 할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역선파 알고리즘에 이야기할 때 우리가 전부 다 이 미분의 연쇄 법칙을 가지고 이야기했죠. 우리도 이번에 또 그렇게 할 겁니다. 자, 이 값을 우리가 아까 이게 나왔죠. en이라는 값이 우리가 이렇게 생겼는데, 네, 이 오차를 이렇게 생긴 로스 펑션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죠. 이 책에 로스 펑션이라는 이야기를 잘 안 하고 있는데, 이 로스 펑션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네, 뭐 다른 데서도 자주 쓸 거니까 이거는 네, 로스 펑션이라고 이런 용어를 자주 쓰는데 로스가 손실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한국어로 손실 함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손실 함수를 최소화한다. 네, 이런 이야기 아마
뭐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건데 딱 어감만 봐도 얘는 작을수록 좋은 값이겠구나 뭐 이게 쉽죠. 네, 얘가 그래서 지금 오차니까 오차가 작을수록 좋은 거니까 네. 뭐 얘는 뭐 로스 펑션이라고도 하고 뭐 목적 함수라고도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스 펑션을 이제 가중치에 대해서 미분을 할 건데 우리 지난번에 한 내용 기억나시나요? 어, 우리가 지금 오차가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으면 학습을 한다는 것은 학습이라는 것은 이 최적의 파라미터를 찾는 과정입니다. 네, 파라미터를 찾는 과정인데 우리 신경망에서 이 파라미터는 이 가중치가 되겠죠. 예, 네, 가중치가 편향이 되겠죠. 그렇죠? 이 편향을 우리가 어떻게 바꿔나가면서 학습을 할 것인가? 뭐 얘를 가장 작게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EN이 이렇게 생겼으면 얘를 이제 얘는 다변수 함수일 거니까 이 가중치에 대해서 미분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뭐 기울기가 뭐 이만큼 되겠죠? 그럼 기울기에 비례하는 만큼 이렇게 움직이도록 네, 기울기에 비례한 만큼 이렇게 움직이면 뭐 여기서 이 값은 함수 값이 뭐야? 이렇게 되겠죠? 손실 함수 값이 이렇게 되겠죠. 아까보다 만약에 줄어들었다고 가정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게 2차 함수 모양으로 지난번에 2차 함수 모양이었으니까 이거 가지고 계속 설명을 할게요. 2차 함수 모양이면 여기서의 그레디언트는 더 작을 테니까 여기서보다 더 작을 테니까 그럼 아까보다 이동하는 스텝이 더 작아지겠죠? 네,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네, 여기서의 그레디언트는 더 작을 테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최소값에 수렴하게 된다. 뭐 지난번에 이야기한 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적의 파라미터를 찾는데 어떻게 찾는 것이냐? 네, 그쵸? 네, 이 총순간 오차를 얘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네, 얘에 비례하게끔 이 가중치가 변화한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델타 WIJ는 델타 WIJN이라고 할게요. 뭐 층도 씁시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마우스라서 적기가 어려운데 WIJN 마이너스 맞죠? 네, 파셜 W 그냥 W라고 쓸게요. 뭐 EN 이렇게 됩니다. 여기다가 뭐 우리가 특별히 뭐 에타라고 하는 러닝 레이트 혹은 학습률이라고 하는 값도 우리가 곱해줬죠. 자, 이제 뭐 얘는 뭐 우리가 주어진 값이니까 알고 있는 값이니까 이제 이것만 구하면 되는 거죠. 이것만 구하면 되는 거죠. 뭐 얘는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니까. 그렇죠? 이제 이거를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이것만 남아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얘를 이제 계산할 건데 우리가 마찬가지로 연쇄 법칙을 적용해서 계산을 할 겁니다. 뭐 첫 번째로 뭐 한번 이렇게 연쇄 법칙을 적용해 보면 EN이라는 게 우리가 뭐 활성 전위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서는 했네요. 활성 전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네,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건데 이펙터하고 이펙터에 대해서 각각을 우리가 계산해 줄 겁니다. 이제 이펙터를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거냐? 네, 참 책에서는 뭐 좀 불친절하게 뭐 수학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잘 배려하지 않는 책인데 음, 우리가 EN이 어떻게 생겼는가 다시 볼까요? EN이 지금 OK에다가 뭐 YK에다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죠? OK는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했나요? OK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했나요? OK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했죠? 그렇죠? 네, 이게 지금 OK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친 이유가 ZK에 의존하는 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쳤는데 자, 우리가 그럼 따라서 OK가 ZK에 의존하니까 얘가 ZK에 의존하는 거예요. 얘를 뭐 다시 바꿨으면 로그 어쩌고 적혀 있는데 어쩌고 뭐 ZK 이렇게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러면 EN도 ZK에 의존하는 게 되겠죠. 따라서 네, EN을 ZK에 대해서 뭐 미분을 할 건데 얘도 사실 바로 미분을 적용하기가 어려우니까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연쇄 법칙을 적용해서 뭐 갑자기 시그마가 왜 튀어나오냐 뭐 이거 이해 못 하시는 분이 계실까 봐 뭐 한 번 더 이야기할까요? 뭐 아니면 넘어갈까요?
나 혼자 이러고 있네. 뭐 그냥 뭐 넘어가도록 하죠. 뭐 이해한다고 치고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으니까 뭐 이제 지난번에 이야기했거든요. 두 번째 영상에서 뭐 그럼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런 논리가 나오니까요. 네, 얘가 이렇게 되고 그럼 이제 이 각각에 대한 팩터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얘는 뭐 아까 그 마이너스 y에다가 뭐 로그 on 이렇게 돼 있었는데 로그를 미분하면 이렇게 역수가 나오니까 얘는 계산이 바로 쉽게 됐고요. 얘는 소프트맥스 펑션이었는데 뭐 계산 과정은 생략하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근데 r이 지금 k일 때랑 아닐 때가 조금 다르죠. 그렇죠? 뭐 다르게 계산이 됩니다. 얘를 그래서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 뭐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뭐 이거를 뭐 사실 뭐 저도 안 외우고 있고 뭐 저희 학교 교수님들도 이런 거 뭐 일일이 막 다 외우고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뭐 살펴보는 것도 이렇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렇게 계산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근데 아까 이 r이냐 r이 k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졌으니까 얘를 분해를 하면 r이 k일 때랑 r이 k가 아닐 때로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네, 얘가 r이 k일 때고 얘는 r이 k가 아닐 때죠. 아닐 때만 이렇게 다 모아놓은 거죠. 근데 이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미 계산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얘는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뭐 잘 정리하면은 뭐 yk 더하기 ykon 뭐 쭉 전개해서 뭐 이렇게 넣으면은 뭐 이런 형태가 나와서 이렇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나온다고 합니다. 한편 얘는 뭐였죠? 아까 또 연쇄법칙에서 나왔던 거죠? 이거죠, 이거. 우리가 아까 전에 이거 계산한 겁니다. 얘 계산했으니까 이제 얘 계산하면 우리가 이제 학습이라는 걸 할 수 있게 돼요. 이제 얘만 계산하면 하는 일만 남은 거죠. 얘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지금 뭐 쉽죠. 뭐 얘는 지금 뭐 가중치에다가 입력을 전부 곱해서 썸이 곱해준 값이니까 네, 뭐 입력 값이 뭐 이 j니까 j 번째 입력이 되겠죠. 이거 임으로 따라서 알고리즘의 첫 단계에 관련된 기울기는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아까 첫 번째 게 이게 이거였고 이게 이거였으니까 곱해서 이거 두 개 곱하면 이렇게 나오죠? 네, 너무 쉽게 끝났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가 남았는데 얘는 이제 국부적 기울기라고 지난번에 그런 걸 이용해서 계산을 했었죠. 여기서도 기울기 뭐 뭐 계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에서도 이제 연쇄 법칙을 적용하면 뭐 아까랑 똑같죠. 네, 유사하게 뭐 이론 전개가 되는데 뭐 각각에 대한 뭐 팩터들을 뭐 계산하면 얘는 뭐 이렇게 뭐 연쇄 법칙을 적용해서 뭐 우리가 아는 값으로 이렇게 다 분해가 되니까 이렇게 뭐 이런 값을 얻을 수가 있고 그렇죠? 네, 뭐 국부적 기울기 어쩌고 저쩌고 한 거 뭐 기억이 다 나죠. 네, 지난번에는 뭐 국부적 기울기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뭐 국부적 기울기에다가 네, 뭐 어떤 가중치를 곱해서 썸이 곱해준 다음에 f 프라임인가 아무튼 뭐 이런 값을 곱했죠. 확실하진 않은데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했었죠. 뭐 이런 거 보고 이런 게 떠오르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요. 네, 그래서 아까 이거 계산했으니까 이게 이거죠. 그래서 이것도 계산하면 지금 Z1 아까 이거 이야기했죠. 뭐 활성 전위는 입력값에다가 뭐 웨이트를 곱해서 전부 프로덕트해서 서밍 곱해준 값이니까 얘도 쉽게 구해져서 이렇게 곱해서 따라서 이 값을 얻게 됩니다. 따라서 뭐 얘는 이렇게 뭐 구해진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학습이라는 걸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구체적으로. 참고로 이 F 이렇게 놔두면 좀 찝찝한데 그래서 뭐 우리가 실제로 뭐 신경망에다 놓고 학습을 할 때는 우리가 활성화 함수를 뭘로 쓸 거냐 우리가 정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시그모이드로 정했으면 뭐 f 프라임을 이렇게 가만히 냅두기보다 이 값을 대신 넣어서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네, 실제 학습을 위해서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고요. 네, 얘네들도 마찬가지고 뭐 다 지난번에 이야기했으니까 뭐 네, 그렇다고 치고 뭐 넘어갑시다. 자, 우리가 이때 지난번에는 우리가 역전파 알고리즘에 대해서 뭐 엄청 복잡하게 이야기했는데 뭐 이번에는 뭐 너무 그냥 지난번에도 이렇게 쉽게 해주면 안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 지난번에 그렇게 어렵게 했으니까 오늘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러면 중요한 고려사항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학습률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데요. 우리가 델타라고 쓰지 말고
wij 뭐 n 더하기 1은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wij에다가 n 마이너스 뭐 에타 곱하기 에타가 학습률이죠. 뭐 델타 델타가 아니고 파셜 wij 뭐 e n 뭐 있죠. 뭐 e죠 e. 네 이렇게 되는데 얘를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정해야 되는가? 우리가 학습 과정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 가중치를 잘 정하는 게 아주 중요한 일인데요. 뭐 볼까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 시작했다고 합시다. 뭐 지금 예시를 들려니까 너무 어려운데 가중치 학습률이 너무 작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학습률이 작으면 이렇게 뭐 그레디언트가 이렇게 생겼으면 여기에 비례하도록 이게 네 스텝을 한다고 했죠. 근데 이게 에타 학습률이 너무 작잖아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만큼 이렇게 움직여요. 너무 작으면 이렇게 가능하겠죠? 그렇죠? 얘가 얼마든 간에 얘가 엄청나게 작은 값이 돼버리면 얘가 그래서 얼마 별로 차이가 안 나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옮겼다고 해요. 그래서 기울기도 뭐 이렇게 되겠죠? 아까보다 조금 더 작은 값, 약간 더 작은 값이잖아요. 그래서 뭐 이만큼부터 움직였다 합시다. 그럼 또 여기 왔겠죠?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돼 있는데 뭐 또 비슷하죠. 네, 뭐 사실 뭐 이렇게 했지만 다 비슷하죠.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가는데 너무 느립니다. 그렇죠? 그렇죠? 적어놓은 거 볼까요? 학습률 매개 변수 에타를 너무 작게 설정하면 궤적은 부드러워지지만 학습이 너무 느려지며 너무 크게 설정하면 오히려 크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볼까요? 다시 그려보겠습니다. 학습률이 너무 크면 봐봐요. 여기서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 아까 다 지워져 버렸네. 얘는 여기 있네요.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엄청 커요. 얘가 엄청 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지금 여기서 지금 기울기가 이만큼 돼 있다고 해요. 그러면 뭐 얘가 얼마든 간에 얘가 엄청 크면 이만큼 이렇게 가버린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또 기울기를 이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렇게 가버리면 이렇게 왔다 틱틱틱 이렇게 하면 좀 너무 궤적이 불안정해진다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뭐 이렇게 해서 뭐 학습이 이루어지면 괜찮거든요. 괜찮은데 학습이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우리가 또 무슨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뭐야? 여기가 이니셜 밸류입니다. 그래서 이 그레디언트가 있을 건데 어, 여기서 그레디언트가 있을 건데 얘가 지금 너무 커버리면 얘가 어떤 값이고 간에 얘가 엄청나게 커질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맞나요? 지금 음수니까 얘가 음수고 얘가 어떤 값이든 간에 그럼 얘 플러스 값이 되고 네. 이 전체 값이 아마 양수가 될 건데 얘가 엄청 커져 버리면 얘도 엄청 커져 버릴 거니까 이렇게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얘가 발산할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학습이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궤적이 불안정해진다. 발산할 수 있다. 뭐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네. 이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정성의 위험을 피하면서 이 학습 속도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식에다가 모멘텀 항이라는 것을 포함하면은 이 둘 사이에 네, 이 타협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뭐 타협이 아니라 뭐 둘 다를 차이 사실 챙긴다라고 뭐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네, 뭐 좋게 봐주자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뭐 여기서 이 두 개 뺀 값이 델타 wijn이죠. 원래는 이거였는데 여기다가 이제 얘도 들어가는 거예요. 얘 똑같은 값이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여기서 알파는 이 모멘텀 상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2.6.1을 사용하는 델타 규칙을 우리가 이름 붙여서 일반화 델타 규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요. 모멘텀 항은 학습 과정이 총 순간 오차의 극소값을 찾는 것에서 끝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이게 뭐냐? 네, 뭐 함수가 예를 들어서 뭐 고등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이렇게 생긴 4차 함수 모양을 뭐 수능 기출 문제 풀면서 많이 볼 텐데요. 어, 여기가 지금 전역 최소값이죠, 그렇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전역 최소값이죠. 전역 최소값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네, 뭐
그리고 지역 최소값은 뭘까요? 얘를 보고 지역 최소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네, 극소값인데 얘가 지금 글로벌 미님하고 얘를 로컬 미니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네, 만약에 학습을 하다가 뭐 이렇게 시작해서 뭐 갔다가 뭐 이렇게 가서 뭐 이렇게 가면 원래대로라면 여기서 이렇게 끝나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최소값이 아니잖아요.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끝날 수 있는데 이 모멘텀 항이라는 것을 추가하면 여기서 끝나는 거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네, 앞에서 뭐 그리고 또 앞에서 얘는 상수였잖아요. 그렇죠? 네, 상수였는데 어, 이 각각의 학습 과정이 다 다른데 지금 스텝이 전부 다르잖아요. 근데 얘를 그냥 상수로 쭉 두는 것이 옳은 일인가? 그래서 이 반복수에 따라서 이 값에 따라서도 이 에타 값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하면 정말 재밌는 작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뭐 저도 안 해봤는데 저도 경험이 모자라서 더 해봐야 알 수가 있는데, 네, 뭐 그렇다고 합니다. 뭐 예시도 있네요. 뭐 이 흥미로운 작업에 대한 예시인 것 같은데 어떤 가중치를 얘를 고정시키고 싶대요. 얘는 뭐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얘는 그냥 가만히 냅두고 싶대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0으로 두면 뭐 얘는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자, 여기에 이제 얘를 이제 뭐 각각 wij 인덱스에 맞춰서 에타 ijn이라는 열에 대해서 뭐 제약 조건을 볼 건데요.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제약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에타의 n은 네, 감소하는 시퀀스이고 0으로 수렴한다고 합니다. 해야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에타 n을 전부 더한 값은 발산하는데 뭐 어떤 1보다 큰 실수에 대해서 네, 뭐 에타 n을 r승한 다음에 전부 서메이션 해준 값은 뭐 어디론가 수렴한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뭐 리미트 에타의 n이 에타 n에 뭐 r승 뭐 하면 아까 전에 이거에 의해서 뭐 0이 될 거니까 근데 이거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발산하고 뭐 얘는 수렴하는군요. 뭐 에타 n은 뭐 n분의 1 뭐 이런 거 생각해 볼까요? 에타 n을 뭐 n분의 1 이렇게 두면 네, 뭐 n분의 1은 0으로 수렴을 하는데 이거 0부터 전부 1부 얘는 특별히 n 플러스 1이라고 할게요. 네, n 플러스 1이라고 하면 뭐 얘는 0으로 수렴하는데 그 반면에 뭐 0부터 네, 무한대까지 전부 더하면 얘는 조합급수니까 발산하게 되겠고 뭐 r제곱을 이렇게 붙이면 얘는 뭐 p 시리즈니까 뭐 어느 값으로 수렴을 하게 되겠죠? 네, 뭐 그래서 얘는 뭐 n 플러스 1은 뭐 이 에타 ijn에 대한 그런 제약 조건을 성립하는 그런 식인 거죠. 어, 제가 사실 말하기 연습을 한다고 이걸 찍고 있는 건데 말하기 연습이 아니라 너무 내용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네요. 뭐 내용에도 집중하고 말하는 거에도 집중을 해야 되는데 좀 쉽지가 않군요. 자, 이제 가중치 초기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훈련 속도나 시간을 좀 잘 효율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하려면 이니셜 밸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가 계속 이런 걸 그리고 있는데 여기서 시작하는 게 더 빨리 끝날까요? 여기서 시작하는 게 더 빨리 끝날까요? 여기서 시작하는 게 좀 더 빨리 좀 더 빨리 우리가 원하는 값에 좀 더 빨리 다다르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초기 값이 중요한데 시작 단계에서 훈련 과정을 딱 예측해서 초기 값을 잘 정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뭐 해당 책에서는 해당 도메인의 통념을 뭐 이 사전 정보로 이용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게요. 저는 스포츠 데이터에 이제 관심이 있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뭐 특히 야구 쪽에서 이런 데이터를 접목해서 연구하는 일을 정말 상당히 진지한 연구들이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서는 보통 이때까지의 통념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이런 머신러닝, 딥러닝 기법을 다 갖다 쓰고 있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그쪽에서의 통념이 맞는가, 뭐 클러치 타자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뭐 위기 상황에서 더
더 높은 그 타율, 뭐 장타율을 보이는 선수가 존재하는가? 뭐 이걸 보이기 위해서 그 통념을 이용하면 그거는 뭐 순환론증인데다가 뭐 잘 안 맞겠죠.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라고 합니다. 네, 뭐 책에서는 이렇게만 적혀 있는데 저는 야구가 떠올라서 이렇게 좀 더 제가 떠오르는 바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봤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예, 이 가중치 초기화를 어떻게 하느냐? 어떤 균등 분포, 유니폼리 디스트리뷰션의 어떤 그 랜덤 넘버를 사용해서 가중치를 초기화한다고 합니다. 네, 뭐 얘가 이렇게 중심이면은 뭐 중심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진 않지만 뭐 균등 분포 여기서 뭐 이용해서 뭐 가중치를 초기화한다고 합니다. 뭐 얘는 기대값은 0이고 뭐 분산은 1 해서 12분의 1 이렇게 되나요? 아마 그럴 겁니다. 네. 자, 가중치 초기화를 근데 균등 분포에서만 이렇게 쭉 쓰면 근데 이게 우리 학습 과정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잖아요. 이게 어렵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까 전에 이 에타 같은 경우도 학습 과정이 전부 다 각각에서의 그레디언트 값이 다른데 얘를 상수로 두면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얘도 이렇게 그냥 상수로 둬버리면 이게 잘 안 맞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듀다라고 하는 분이 쓴 논문에서는 균등 분포의 파라미터를 어떻게 뒀느냐? 이 ML이라는 게 L번째 층의 노드 개수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네, 뭐 그 노드 개수에다가 스퀘어 루트를 취해서 역수를 취해서 네, 뭐 0을 중앙으로 해서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긴 뭐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어떤 뭐 랜덤 넘버를 생성을 해서 제너레이트해서 뭐 가중치를 초기화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근데 얘는 뭐 각 노드의 입력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에 기반해 준다고 해요. 네, 특히 시그모이드 펑션에서 최적의 학습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뭐 이런 것도 적혀 있고요. 네, 근데 실제로 뭐 일반적으로 가중치는 이 균등 분포나 뭐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그 난수를 추출해서 그 값으로 초기화를 한다고 합니다. 뭐 이 둘 중에 어느 게 더 좋은가? 뭐 그거는 모르는 겁니다. 그거는 모르는 건데 어, 우리가 보통 쓰는 게 뭐냐? 드디어 나왔네요. 글로로트와 우리 벤지오 교수님에 의해서 이분 성함 되게 자주 나올 겁니다. 벤지오 교수님에 의해서 제시된 이 세비어 초기화 기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세비어 초기화 기법이 뭘까요? 뭐 대충 이렇게 생긴 건데 좀 더 발전한 거겠죠? 세비어 초기화 기법이라는 것과 히 초기화 기법이라는 게 나왔어요. 네. 얘는 뭐 어떻게 초기화를 하느냐? 아까 전에 이게 ML이라는 게 다시 보겠습니다. L번째 층의 노드 개수를 의미하고 L번째 층의 개수를 의미하고 얘는 L 플러스 1번째 층의 노드 개수까지 활용을 하네요. 네, 그래서 뭐 6 over 뭐 ml 플러스 m sub l 플러스 1 해서 스퀘어 루트를 취한 다음에 시그모이드 경우에 균등 분포의 경우에 이렇게 한다고 하고요. 뭐 정규 분포의 경우에는 네, 이 뭐 중앙값이 0이고 네, 분산값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뭐 이렇게 정의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쌍곡 탄젠트의 경우에도 뭐 이런 식으로 뭐 정의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요, 뭐 렐루에 지금 특이한 게 지금 루트 2 이거 한번 봐봐요. 이게 뭐 지금 봐봐요.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렐루는 우리가 지금 렐루는 지금 우리가 미분 불가능한 함수인데 봐봐요. 뭐 이거부터 보죠. 네, 세비어 초기화 기법은 가중치의 초기값을 입력 노드의 개수에 맞게 조정한다. 이거 맞습니까? 그렇죠? 네, 입력 노드의 개수가 적다면은 네, 초기화 값의 분포를 넓게 설정해서 더 큰 값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왜냐면 뭐 입력 노드의 개수가 적다면은 뭐 이게 역수니까 네, 뭐 분포는 넓어지겠죠. 네, 이게 작다면은 뭐 이 값은 전체 커질 테니까 얘의 뭐 레인지가 넓어지겠죠. 모기가 들어왔네. 모기 너무 싫어. 아, 아니 뭐 제가 지금 뭐 교수님 강의가 아니니까 갑자기 이렇게 돌발 상황이 일어나도 네, 뭐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입력 노드의 개수가 적다면은 네, 초기화 값의 분포를 넓게 설정해서 더 큰 값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맞죠? 입력 노드의 개수가 많다면 이 R 값은 작아지겠죠?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이 어떤
간격도 좁아지겠죠. 그렇죠? 정규분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 값이 크다면 네, 시그마 값이 작아져서 원래 들으면 뭐 이렇게 생겼을 것이 이렇게 더 생기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안쪽으로 더 몰려 있게 된다. 그렇죠? 근데 세비어 초기화 기법은 활성 함수를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뭐 그렇다고 합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이야기한 것은 이 듀다 등 2001 이 논문에서는 뭐 이렇게 생긴 게 우리가 시그모이드 펑션에서의 최적의 학습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런 걸 가정한 적이 없어서 렐로르 활성 함수를 사용한다면 가중치가 0으로 수렴한다고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생긴 게 이렇게 생겼는데 뭐 한번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겼는데 한번 0이 되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값이 걸렸어요. 맞나요? 활성함수를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렐로 함수를 활성함수 사용한다면 가중치가 0으로 수렴한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기 값이 이게 양수면 똑같이 양수가 되는데 얘가 음수면 0이 걸리니까 똑같이 계속 0, 0,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렐로 함수의 출력이 0보다 작아져서 활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히 초기화 기법인데요. 히 초기화 기법인데 세비어 초기화 기법을 참조하되 입력 노드 개수의 절반에 해당하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절반에 해당하는 노드를 쓰는데 봐봐요. 여기서 지금 뭐 렐로를 사용할 때는 잘 안 됐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느냐? 이거 나누기 1을 하니까 더 잘 되더라. 이런 건데 이 나누기 2가 뭡니까? 이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나누기 2, 나누기 한 게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게 왠지는 모릅니다. 왠지는 모르겠는데 나누기 1을 하니까 더 잘 되더라 하는 게 히 초기화 기법입니다. 네, 뭐 어쩌다 보니까 이게 렐로 함수에 대한 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게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가중치 초기화에 대한 거는 뭐 여기까지 대충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3장에서 프리트레이닝에 대해서 또 이야기할 건데 거기서도 뭐 비슷한 이야기를 논의하겠습니다. 3번은 오버피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버피팅 혹은 과적합이라고 부르는 것이 뭐냐? 우리가 이야기할 때 데이터셋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셋이 있는데 이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 데이터도 잘 설명해야 되지만 우리가 모르는 데이터, 우리가 미래에 예측해야 될 데이터에 대해서도 잘 예측하는 그런 모델이 좋은 모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네,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뭐 정보융합학 이상민 교수님 뭐 기계학습 수업 들으시면 되고요. 네, 근데 이거 예측을 잘하는 모델을 만들고 싶어요. 근데 이 데이터를 그냥 쫙 갖다 써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 전체 데이터가 전체가 100개가 있다고 하면 이 100개 전부 다 써서 어떤 모델 F를 만들었어요. 이 F라는 모델이 예측을 잘할지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알죠? 새로운 데이터가 없다고 가정하고요.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기 때문에 다 지워져 버렸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F를 만드는데 이 중에 한 일부만 쓰는 거예요. 한 80가지라고 할까요? 80가지 이 F라는 모델을 만드는데 쓰고 F라는 모델을 만드는데 80만 쓰고 남은 20으로 뭘 하느냐? 우리가 테스트를 하기 위해 예측을 잘 하는지, 그렇죠? 예측을 잘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논하기 위해서 이 테스트 셋을 따로 나눠서 우리가 이야기할 건데요. 자, 이게 뭐냐? 과적합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훈련 데이터라는 용어가 나오네요. 자, 이게 뭐냐? 얘를 우리가 이제 훈련 데이터라고 하고요. 뭐 영어로 트레이닝 셋이라고 합니다. 네, 트레이닝 셋이라고 하고요. 어, 우리가 예측을 잘 하려면 오차를 줄여야 되잖아요. 자, 우리가 이 데이터를 잘 설명하는데 이 검정 데이터, 이 테스트 셋에 대해서는 이 오차가 너무 커서 예측을 잘 못한다. 여기에만 너무 잘 설명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앞으로 모르는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하게 된다. 이런 거를 과적합이라고 합니다. 훈련 데이터에 대해 너무 과적합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이 과적합이 뭐 언제 일어나느냐? 네, 모형이 너무 지나치게 복잡해서 네, 관측값의 개수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너무 많은 매개변수를 포함할 때 발생한다고 합니다. 뭐 이게 어떤 것이냐?
우리가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겼어요. 점 몇 개를 찍을까요?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하죠. 우리가 설명하고 싶은 거는 어,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대충 이런 대충 이런 직선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과적 합이라는 것이 어떤 걸 이야기하느냐? 이 각각의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모델을 만들었다고 쳐요. 네, 이런 모델을 만들었다고 치는데, 자, 이렇게 꾸불꾸불한 모델을 만드는 거, 이거 효율적입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긴, 뭐, 데이터가 들어왔는데, 그럼 그때그때 뭐, 이, 그때그때 얘를 또 설명하는 그런 모델을, 뭐, 그런 파라미터를 추가해서 이렇게 또 뭐, 이렇게 뭐, 함수 모양을 바꾼다든가, 이런 걸 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죠? 특히 뭐 아웃라이어가 있으면 어때요? 아웃라이어 있으면 뭐 함수를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우고 다시 해볼까요? 뭐 이렇게 있는데 뭐 이렇게 생긴 아웃라이어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얘를 잘 설명하는 이런 직선을 찾았어요. 그러면 뭐 미래의 데이터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뭐 여기서의 값 이렇게 하면은 이런 값이 있었다, 뭐 새로 들어왔다라고 하면 이 모델에 의해서 잘 네, 뭐 설명이 안 되는 부분도 이만큼 오차가 있긴 한데 뭐 어느 정도 잘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건데 만약에 모델을 이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 쳐봐요.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다고 해봐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 EPL 뭐 EPL 뭐 21까지 시즌 가지고 뭐 어떤 뭐 모델을 만들었다고 해요. 뭐 이런 경우에는 뭐 손흥민 선수도 잘하지만은 뭐 누구 있나요? 뭐 모하메드 살라 선수 뭐 잘하죠. 뭐 저 리버풀 팬이긴 한데 요즘 축구를 안 봐서 뭐 잘하고 이번 시즌 엄청 잘하고 있다고는 들었는데 좀 모하메드 살라 선수가 뭐 득점왕 뭐 아니 뭐 득점왕 아니 뭐 정확한 이야기는 모르고 아무튼 이렇게 생긴 아웃라이어까지 뭐 그 축구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뭐 아웃라이어를 이렇게 포함하는 모델 이렇게 만들었다 치죠. 근데 21, 22 올해 데이터가 뭐 새로 이번에 이렇게 막 들어왔어요. 여기 왔다고 치죠. 그러면 이 파란색 곡선이랑 이 주황색 선이랑 이만큼의 차이가 나잖아요. 잘 설명이 안, 이만큼의 오차가 나니까 오차가 너무 커서 이 오버피팅 된 모델로는 이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잘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것은 이 꾸물꾸물꾸물꾸물 이렇게 생겼다는 게 너무 많은 매개 변수를 포함할 때, 그렇죠? 꾸물꾸물한 게 왜 매개 변수가 많은 것이냐? 제가 이거를 가지고 의문을 많이 들었는데, 쉽게 생각해서 뭐 y는 뭐 c1x 더하기 c2x 제곱이라고 합시다. 얘는 어때요? 2차 함수니까 이렇게 뭐 한 번 이렇게 꺾는 거죠? 근데 이게 뭐 5차 함수면 어때요? 4차 함수라고 할까요? 4차 함수면 어때요? 뭐 세 번 꺾는 건가요? 뭐 이렇게 생긴 건가요? 혹은 뭐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는데 다 똑같은가? 아무튼 근데 이게 10차 함수면 어때요? 9번 꺾는 건가요? 10차 함수면 파라미터가 10개죠? 파라미터 10개짜리 어떻게 생겼나 볼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인가요? 모르겠네. 21차 함수인가? 10차 함수인가? 아무튼 이렇게 생겼죠. 꼬불꼬불꼬불 많이 생겼죠. 파라미터가 10개짜리입니다. 얘는 2개짜리, 얘는 4개짜리, 얘는 10개짜리. 그쵸? 뭐 아까 제가 그린 이렇게 꼬불꼬불한 데이터 뭐 이런 거는 그래서 2개짜리, 4개짜리면 이렇게 단순하게 생기는데 파라미터가 너무 많으면 이런 식으로 꼬불꼬불꼬불해서 미래에 대한 데이터를 잘 예측하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자유도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자유도라는 여기 있네요. 그래서 즉 신경망의 자유도가 높을 때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네, 뭐 이런 용어를 썼네요. 네, 저도 오랜만에 보는 거라서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높은 자유도를 가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뭐 단순히 그러니까 뭐 이 변수 뭐 이거 파라미터 이건 뭐 이거 빼고 생각하지 뭐 예를 들어서 C1 x1 더하기 뭐 C2 x1 제곱 더하기 뭐 해서 뭐 C10 x10 이렇게 x10 승 이렇게 있다 하면 뭐 귀찮으니까 얘는 빼지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러면 당연히 안 되고요. 뭐 어떤 규칙, 어떤 뭐 좋은 규칙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파라미터의 개수가 많은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파라미터 개수의 제약을 두는 혹은 뭐 가중치의 자유도에 제약을 두는 레귤러리제이션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과적합을 줄이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네, 우리가 뭐 책에서는 벌점화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이 영어 단어의 뜻을 잘 살리는 용어가 사실 벌점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규제하면 뭐 규제도 뭐 틀린 뜻은 아닌데 사실 뭐 벌점을 준다, 페널티를 준다, 뭐 이 말이 저는 좀 더 이걸 잘 설명하는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가중치 감소법, 가중치 상한법, 그리고 드랍아웃 기법이라는 게 있는데요. 각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중치 감소법은 네, 다음과 같이 이 평균 오차 뭐 네, 우리가 2.5절에서 우리가 교차 엔트로피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2.4절에서 우리가 역전파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야기했나요? 거기서 2.4절에서 이 평균 오차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게 다시 나왔네요. 네, 다음과 같이 뭐 평균 오차 함수를 고려했을 때 네, 그래서 이 로스 펑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얘도 최소화해야 되지만 얘도 동시에 최소화하자. 얘는 뭔가요? 얘는 어떤 벡터의 놈이죠. 얘는 모든 가중치 얘로 구성된 가중치 벡터고 이 놈이죠. 놈을 관련 항을 추가하면 얘가 작아질 테니까 뭐 어떤 변수 이게 방법에 따라 다른데요. 얘는 지금 제곱이잖아요. 이 책에 있는 내용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이야기를 하자면 이 제곱이라고 돼 있는 이 회귀를 뭐라고 하냐면 리치 회귀라고 하잖아요. 리치 회귀라고 하는데 리치 회귀라고 하는데 리치 회귀 같은 경우에는 이 변수 선택이라는 걸 못해요. 무슨 용어를 썼나요? 변수 선택이라는 용어를 썼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경망의 자유도를 줄인다라고 하는 게 파라미터 개수를 줄인다 뭐 이런 이야기랑 뭐 관련이 있는 거잖아요. 얘는 그래서 어떤 가중치를 어떤 0으로 만들면 걔는 그 모델에서 사실상 빠지는 거랑 다름이 없죠. 그래서 근데 얘는 이 리치 회귀를 하면 그게 0이 되는 일이 잘 일어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변수 선택의 효과는 없고 이거 대신에 어떻게 하는가? 뭐 얘는 지금 뭐 각각 제곱해서 전부 더한 거잖아요. 얘는 어떻게 하는가? 네. 이 변수 선택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wij를 절대값을 취해서 전부 더하면 얘는 라쏘 회귀라고 하거든요. 얘를 취해서 얘 대신에 얘를 이렇게 넣으면 변수 선택의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얘를 선택하면 얘가 가중치가 엄청 빨리 줄어들어서 가중치가 엄청 빨리 줄어들어서 이렇게 0으로 수렴하고 음수인 것도 이렇게 엄청 빨리 줄어들어서 이렇게 0으로 수렴하는 0으로 수렴하는 게 아니라 완전 0이 되는 것이죠. 0이 되는 네, 그런 식으로 네, 가중치가 감소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 람다는 이 벌점화의 강도를 제어하는 대기 변수며 네, 이 W를 볼드로 쓴 거는 이 가중치 벡터라고 합니다. 네. 예, 노문 관련 항을 추가하면 뭐 더 작은 가중치가 선호되도록 조정된다. 따라서 이 경사하강법에다가 이 식을 집어넣으면 이 지금 미분을 해야 되잖아요. 미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미분을 하면은 얘는 미분하면은 얘에 대한 미분이잖아요. 벡터에 대한 미분이라고 생각하면 얘는 똑같죠. 네, 뭐 얘는 이렇게 대입이 붙고 2분의 뭐 람다 뭐 W 제곱이니까 놈의 제곱이니까 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즉
이 가중치가 자기의 크기에 이렇게 비례하는 속도로 갱신이 되는 것이죠. 뭐 참고로 편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얘는 좀 그나마 최근에 나온 방법인데요. 이 가중치 상한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은닉 노드 J와 바로 왼쪽 측 노드들 사이의 가중치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 벡터의 놈이 얘가 벡터의 놈이죠. 이 벡터의 놈이 어떤 우리가 원하는 상수보다 작아지도록 하는 어떤 값을 초과하지 말아라. 이걸 하는 거를 우리가 최대 놈, 맥스 놈 컨스트레인트라고 하고요. 얘를 만족하게끔 학습을 한다. 뭐 이런 겁니다. 얘가 만족하지 않을 때는 얘가 만족이 되지 않을 때는 여기에 뭐 1보다 작은 상수를 곱한다고 하는데 그 책에 자세한 설명은 없었기 때문에 뭐 저는 읽어 드리는 수준에서 머물러야 될 것만 같습니다. 네, 뭐 일반적으로 드랍아웃과 결합돼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드랍아웃은 뭐냐? 자, 우리가 신경망을 쓰는데 이 모든 노드를 사용한 대신에 우리가 일부만 이렇게 선택을 해서 얘만 가지고 학습을 해보는 겁니다. 뭐 각각은 뭐 공평하게 확률 어떤 P를 정해서 거기에 맞게 이렇게 뭐 확률에 의해서 모두 같은 확률에 의해서 이 각각의 층에 대해서 각각의 층에 있는 각각의 노드에 대해서 이 같은 확률에 의해 선택이 되게끔 해서 얘로만 신경망을 구성해서 학습을 하고 뭐 마지막으로 학습이 전부 다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추론을 할 때는 우리가 전방향 계산을 할 때는 모든 노드를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걸 한다고 합니다. 그런 걸 드롭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습할 때 입력층과 각 은닉층의 노드를 뭐 확률을 선택하고 뭐 선택되지 않는 노드는 제외해서 그렇게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우리가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얘는 뭐 이 첫 번째 학습 끝났으면 뭐 두 번째는 뭐 똑같이 뭐 무작위로 다시 선택해서 똑같이 반복한 다음에 그런 식으로 해서 학습을 하는 것이 드랍아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때까지 이야기하는 거는 온라인 학습인데요. 미니 배치 학습을 만약에 적용한다. 그러면 우리가 미니 배치 단위로 우리가 노드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고요. 이 방법은 대용량 데이터에 대해서 신경망 학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컴퓨터가 갖춘 어떤 행렬 계산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네, 뭐 드랍아웃에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아까 그림 그린 게 있는데 이 각각의 층에 대해서 그리고 이 각각의 층에 대해서 이 노드들 사이에 똑같은 확률만 되면 되는 것이지 이 층 간의 확률은 뭐 굳이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죠. 노드의 선택 확률을 층마다 다르게 적용하여도 문제가 없다. 이거 학습이 완료된 후, 뭐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완료된 후 추론 시에는 모든 노드를 이용해서 전방향 계산을 한다. 자, 이거의 목적은 우리가 학습할 때는 자유도를 낮추고 뭐 각 따로 계산한 다음에 그렇죠. 따로따로 학습을 한다는 것이죠.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과적합을 피하는 그런 효과를 얻는 것이고, 이 기법은 그래서 여러 개의 신경망을 학습한 후에 그것을 뭐 전부 뭐 다수결의 원칙 비슷한 건가요? 뭐 그건 아니고 뭐 다 약간 평균 낸 거 뭐 중앙값을 취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그래서 각각의 신경망으로부터 얻은 결과값의 평균을 내는 것과 같은 비슷한 효과가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 이렇게 생긴 신경망으로부터 어떤 값을 얻어내고 뭐 두 번째 뭐 얘 이거 이렇게 선택됐다라고 하면 이것들끼리 이렇게 구성이 돼서 학습을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두 번째, 뭐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계속 할 수 있겠죠. 그것들의 뭐 전부 평균을 낸 값을 우리가 생각해서 뭐 그것과 뭐 똑같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중지 규칙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할 건데 이론적으로 우리가 백프로파게이션은 뭐 수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뭐 수치 해석적으로도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증명이 아마 됐나 봐요. 뭐 아마 뭐 수렴한다고 가정하자. 뭐 그러면 이러이러이러함에 뭐 어떤 뭐 확률적으로 모순이 있으므로 뭐 따라서 뭐 따라서 이 모순을 얻는다. 따라서 역전파 알고리즘은 수렴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증명을 했겠죠? 자, 그러니까 신경망에 어떤 관측값을 계속해서 제시를 해요. 그러면은 적어놓기를 훈련의 확률적 특성 때문에 가중치는 항상 갱신되므로 가중치 갱신 과정이 멈추기를 무작정 기다리는 중지규칙은 좋지 않고 우리가 뭐 이 정도 우리가 원하는 어떤 오차나 뭐 어떤 원하는 학습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충족하면 오케이 됐다 그만하자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겁니다. 많은 유형이 있는데 이 기울기 수렴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 기울기 수렴은 이 기울기 벡터의 놈이 어떤 뭔가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을 때 이 기울기 벡터의 놈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이야기할 때 그레디언트도 벡터죠. 그래서 이렇게 갔을 때 이 기울기의 크기가 충분히 작아질 때 훈련을 멈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뭐 그래서 가중치 벡터가 어떤 얘의 최소값에 도달을 할수록 네, 얘의 가까운 네, 이렇게 갈수록 얘 더 가까이 이렇게 접근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규칙을 사용하면 뭐 훈련 시간이 길어지고 기울기 벡터를 네, 그레디언트 벡터를 추가로 계산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확도 수렴이라는 것은 뭐냐? 네, 뭐 정확도의 변화가 네, 충분히 작은 값에 도달할 때까지 훈련을 계속하는 것을 정확도 수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표 오차 값은 뭔가? 네, 뭐 얘의 어떤 얘가 뭐죠? 우리가 평균 오차 얘를 뭐라고 하죠? 평균 순간 오차인가요? 뭐라고 하죠? 평균 오차 뭐 그런 용어가 있죠. 네. 얘가 어떤 목표 오류율 뭐 어떤 타워인가요? 타워에 도달할 때까지 뭐 계속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뭐 만약에 이 값이 뭐 이거보다 만약에 뭐 작다라고 하면 끝나는 거고 얘가 아직 얘보다 크다라고 하면 계속 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만족한다면 뭐 신경망이 훈련될 때 훨씬 낮은 오류율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서브옵티멀한 신경망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뭐 혼합 기준은 뭔가? 혼합 기준은 아까 이야기한 기울기 수렴과 뭐 목표 오차값의 기초한 규칙을 결합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네, 뭐둘 중 한 개가 충족되면 훈련을 멈추게 됩니다. 자, 우리가 최대 일반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우리가 에포크가 우리 뭔지 아마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를 아마 했을 겁니다. 에포크마다 가중치 갱신이 끝나면 우리가 교차 타당성 데이터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교차 타당성 데이터가 뭔가? 우리가 훈련 데이터와 트레이닝 데이터셋과 테스트 데이터셋을 나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하는데 얘에 대해서도 이제 얘는 테스트 데이터셋이니까 뭐 얘 생각하지 않도록 하고 에포크마다 가중치 갱신이 끝나면 얘를 또 어떻게 나눠서 뭐 여러 개가 아니고 뭐 한 개만 일단 생각하도록 하죠. 얘를 이제 나눠서 뭐로 쓰느냐? CV 크로스 밸리데이션 셋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요. 밸리데이션 셋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이용해서 신경망을 검증을 하는데요. 이게 뭐냐? 이 과적합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뭐 과적합이 이루어졌는지 얘를 보기 전에 뭐 우리가 알 방법은 뭐냐? 또 나눠서 얘를 보는 건데 어, 지금 이게 전체가 지금 트레인 데이터셋이면 우리가 훈련 데이터에 대한 이 평균 오차 함수네요. 이름이 평균 오차 함수 이 CV가 감소하다가 얘는 계속 감소하죠. 훈련 데이터에 대한 그런 오차는 계속해서 감소를 할 건데 이 과적 합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 크로스 밸리데이션 데이터에 대해서도 이게 계속 이렇게 감소를 하다가 그렇죠? 그렇겠죠. 근데 어느 순간 얘의 과적합이 되는 순간 얘가 여기에 대한 에러가 다시 이렇게 증가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 훈련 데이터에 대해 이거 학습할 때 얘만 가지고 학습을 시켜야 되겠죠. 얘는 빼고 네, 얘도 빼고 얘만 가지고 학습을 시켜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이 과적합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과적합 시작부터 네, 증가하기 시작할 건데 이때 훈련을 딱 멈추면 네, 그래서 과적합이 없이 테스트 셋에 대해서도 그렇게 학습이 끝나겠죠. 그렇죠? 자, 진정한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오는 법이라고 실제로 편의상 이 규칙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냥 에포크 뭐 한 쓰자, 200번 쓰자 이거죠. 사실 그렇죠? 뭐 우리가
딥러닝 코드 같은 거 그냥 많이 짜보시면 그냥 뭐 무의식 중에 뭐 에포크 4, 뭐 4 에포크, 뭐 파이썬 코드 기준으로 4 에포크 인, 뭐 레인지, 뭐 레인지 500 뭐 이렇게 뭐 쓰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일정한 에포크 수 아니에요. 일정한 에포크 수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간단한 중지 규칙은 정해진 에포크 수만큼 훈련한 후 중지하는 것으로 훈련이 분명히 멈추도록 보장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 규칙은 뭐 신경망 환경이 엄격한 시간 제약을 받는 실시간 환경에서 유용하며 과적합에 대한 우려가 있긴 하지만 아까 이야기한 최대 일반화 규칙과 결합한다면 그 과적합 문제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은닉층이랑 은닉노드는 개수를 어떻게 선정할 거냐. 뭐 얘도 뭐 이 식을 다 외울 필요는 없군요. 뭐 산술 평균, 뭐 기하 평균, 뭐 이건 어떻게 이건 뭔지 모르겠네. 뭐 이렇게 뭐 복잡하게 뭐 이건 3분의 2개네요. 입력노드의 개수. 뭐 은닉노드의 개수를 산정하는 방법으로는 뭐 여러 가지 연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참고하시고요. 특징도 볼까요? 뭐 입력층 노드 숫자와 출력층 노드 숫자를 가지고 은닉층의 노드 수도 결정한다. 뭐 이 정도가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은닉층이 한 개일 때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사실 우리가 좀 더 복잡한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는 좀 더 복잡한 비선형 모델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거 제가 뭐 축구 그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11명의 선수가 22명인가요? 상대까지 합해서 22명의 축구 선수들이 그라운드 위에서 뛰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득점이라고 하는 사건에 관심을 가진다고 합시다. 득점이라는 사건이 뭔가요? 이 골대에 이 공이 들어가는데 대신 오프사이드 규칙을 네, 오프사이드가 아닌 것을 골이라고 하지요. 그 골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이 골을 어떻게 예측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논할 때 이거 상당히 복잡한 문제인데 은닉층 한 개가 더 좋아요, 여러 개가 더 좋아요. 당연히 여러 개가 더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복잡할 것 같지 않은 현상의 모형으로는 한 개는 충분한데 뭐 보통 15개 이내의 적은 은닉노드로 구성된 신경망이면 충분할 수 있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복잡하려면은 2개 이상인 심층 신경망, 야, 이 용어 되게 오랜만에 나옵니다. 심층 신경망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적절한 신경망 모형을 찾기 위해 교차 타당성 기법 또는 AIC 점수가 얼마인가 이 기법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교차 타당성 기법은 볼까요? CV는 그래서 검정 오차가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한 그런 오차죠. 검정이라고 이 책에서 한국어를 되게 좋아하는데 테스트 데이터셋에 대한 오차를 일반화해서 그러니까 훈련 데이터가 테스트 데이터는 뭐 이렇게 붙어 있겠죠.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눠요. 이렇게 나눠요. 뭐 K개로 나눴다고 합시다. K개로 이렇게 여기서는 폴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각각을 뭐 L1, 뭐 L2 이렇게 해서 뭐 LK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학습을 할 때 얘를 이제 검정 데이터를 쓰고 나머지를 가지고 학습을 해요. 그렇죠? 이 나머지의 합집합을 훈련 데이터로 이용해 신경망을 학습하고 얘를 검정 데이터로 사용해서 검정 오차를 산출한다. 그래서 그 산출한 K개의 검정 오차를 뭐 산술 평균을 내서 뭐 그렇죠. 이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서의 오차 그리고 얘를 했을 때 나머지로 이렇게 했었을 때 여기서의 오차 뭐 계속 똑같이 해서 이 K개를 전부 평균된 것을 K기업 교차 타당성 오차라고 합니다. 이렇게 각각의 모형에 대한 그러니까 뭐 한 가지 모형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형을 테스트해 보는데 그 중에 뭐가 제일 좋은가? 이 K겹 교차 타당성 오차라고 하는 것이 제일 적은 것이 좋을 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5겹 혹은 뭐 10겹, 10겹 교차 타당성 기법을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뭐 AIC라고 하는 것은
모형의 복잡도에 우리가 벌점을 주는 방법으로 우리가 뭐 사실 제가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수업을 들었을 때 뭐 다루진 않았지만 이 AIC 점수라는 것이 나왔는데요. 우리가 변수 선택을 할 때 뭐 변수가 예를 들어서 100개가 있어요. 100개가 있는데 이 중에 우리가 변수를 선택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뭐 전진 선택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뭐 후진 소거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 이게 뭐 많이 쓰이는가는 제가 왈가왈부할 뭐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닌 것 같고 아래서 이걸 어디까지 할 것이냐 AIC 점수가 최대가 될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걸 제가 과제하면서 확인했거든요. 그 값은 어떻게 계산되느냐 이 관찰값의 개수에다가 네, 오차에다가 로그를 취해서 곱한 다음에 이 K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네, K를 어떤 상수를 더해서 이렇게 AIC라는 함수를 낸다고 합니다. 네, 이런 방법이 있다 정도만 네, 뭐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끝이네요. 네, 너무 오랜만에 본 내용이어서 제 말을 되게 많이 더듬었던 것 같고요. 사실은 제가 좀 마음의 병이 뭐 엄청 심한 건 아니고 네, 좀 있는 사람이라서 뭐 경증이긴 한데 제 병명은 양극성 장애라고 하는 그런 병이고요. 네, 뭐 사실 대부분 그렇게 시간을 사실 좀 우울하게 보내긴 하는데, 네, 뭐 거꾸로 뭐 기분이 좋고 좀 좀 남한테 좀 신경질적으로 그렇게 내고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 보통 뭐 경조증이다 뭐 이런 용어를 쓰죠. 네, 사실 뭐 그렇게 경조증 그 상태가 이렇게 오면 뭐 나는 사실 온 줄도 모르는데 뭐 그때 되면 뭐 내가 말하고도 말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빨리 떠올라서 지금 사실 또 오늘 아침에 또 약 먹는 거 네, 약 먹은 줄 알고 뭐 안 지금도 그러네요. 지금 약 먹은 줄 알고 이거 뭐라고 이야기하죠? 잠깐만요. 어, 약을 안 깜빡하고 안 먹었어요. 전 먹은 줄 알고. 근데 지금 기분이 좋아가지고 전 계속 평소에 이런 기분이 다시 오면 좋겠다 싶어서 지금 일부러 또 약을 안 먹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는 기분 좋았는데 지금은 뭐 기분이 엄청 좋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네요. 네,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그냥 약 먹고 빨리 자든가 해야지요. 다음에는 우리가 다음에 이야기할 것은 우리가 역전 알고리즘의 변형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텐서플로우 예제는 뭐 보여드릴까 말까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이고요. 우리가 다음에 이야기하게 될 것은 우리가 심층 신뢰망 및 오토인코더에 대한 이야기고요. 개요부터 시작해서 네, 뭐 RBM, 오토인코더 그리고 두 개 비교하는 거 그리고 DBN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제가 사실 뭐 이제 사실 남들 앞에서 이제 힘든 척, 아니 안 힘든 척 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사실 그냥 뭐 SNS 같은 데다가도 나 사실 뭐 이런 뭐 그런 병이 있고 그런 병원 다닌다. 네, 그렇게 오픈을 했는데 네, 그런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뜬금없이 너무 그런 이야기를 해버렸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하게 잘 지내시도록 하십시오. 네, 여러분들 정신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저처럼 되지 마시고요. 네, 잘들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